교환이론은 교환이론 동그라미. 그 나라 왜 동그라미 치는지 알아? 왜 쳐요? 이 그래서 설명할 게 뭔지를 파악해 보는 거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교환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 밑줄. 이게 교환이론이래.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에머슨이 볼 때 사회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밑줄. 자, 그럼 교환이론은 뭐라?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보는 건데 이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을 왜 한다?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렇게 문장 밑줄 큰 걸로 이해됐지? 이 연습을 해야 돼.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띈다.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왜? 중요하면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 이렇게 협상된 교환 동그라미. 특징은 작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오랜 시간 밑줄.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밑줄.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 밑줄. 한편 호혜적 교환은 호혜적 교환 동그라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 일방적 자원 주는 것 포함 밑줄.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가치 있는 밑줄. 기대 밑줄.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 우연적 밑줄. 보상의 연속 밑줄. 협상된 교환에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 교환 행위자들 간의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된 교환은 단기다 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호혜적 교환은 장기적인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협상된 교환은 단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쩌다? 그 즉시 뭔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호혜적 교환은 뭔가 내가 그냥 주기만 하고 나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더 크게 갚겠지 이러한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혜적이 근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장기적 아니에요? 오랜 시간 소요된다는 협상. 여기서 말하는 오랜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말했던 그 단기와 장기에 대한 이야기는 협상된 교환은 그 결과물이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는 거야. 협상이 끝난 다음에. 근데 호혜적 교환은 뭐라고? 그 협상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나타나지 않아. 그냥 쭉 이어진 다음에 나중에 된다는 거고, 여기서 말했다는 건 작동하는데 오래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그 갈등의 과정에서 협상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교환행위에서 행위자는 교환행위 동그라미.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 다음 걸 보면 돼. 예를 들어 가로 열고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A가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며 결정되며 B가 A에 대한 갖는 권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릅시다. 여기까지 예시였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지?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말했던 윤식이한테 뭔가를 달라고 해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윤식이한테 설설 기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윤식이가 갖고 있는 게 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야. 그러면은 안 주려면 말고 다른 놈한테 뺏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에 대한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원의 대안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가지려면 비용이 너무 커. 그럼 어때야 돼? 이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권력을 크게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데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터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집력이 증대된다. 구조적 응집력 증대 밑줄. 그리고 그 앞에도 권력의 총량 평균값 밑줄. 큰 권력 밑줄.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이 커지고 권력의 총량과 평균값이 커지면서 구조적 응집력이 증대된다. 다 뭐야? 비례하는 관계예요. 이해됐죠?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그러나의 세모. 자, 지금까지는 뭐였어? 자, 이제는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대요. 거기에 많은 권력의 체크.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화분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윤씨가 나한테 뭐 필요하대. 그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더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다른 것도 좀 줘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협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권력을 더 가진다면 그럼 A가 더 힘이 세진 이야기죠.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 밑줄. 에머슨은 권력의 불균형을 이란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 활성화 밑줄. 그럼 뭐야?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가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A가 B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거나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해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것도? 예.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A에 대한 B의 의존 감소 밑줄. 그럼 뭐야? 권력이 약한 놈이 의존을 덜하게 만들어준다. A의 가치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뭐예요? A가 좀 더 얽매이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그래서 B에 대한 A의 의존 증가 밑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균형화 작동 현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를 설명했다. 네트워크 구조 동그라미. 이걸 통해 뭘 설명하겠대요? 중심성 밑줄. 그 다음에 권력관계의 변화 밑줄. 이 두 가지를 설명하겠대요. 그럼 이 문단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에머슨은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같이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정거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잘 분배 못하면 다른 놈이 대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부분 이제 이걸 통해서 예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에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그치? 곡식 팔아가지고 왕 줬으니까 왕이 뭐 줘야지.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환관계를 폐기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맞는 말이지.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쪽, 거기 밑줄.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 밑줄. 이쪽으로 이동 밑줄. 이는 왜 본건제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 중심과 그 이동의 변화에 대한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본건제가 파괴되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해됐죠?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에머스는 교환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교환이론을 사회 구조를 설명할 수단을 만들었다.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니? 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1번부터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에머스의 이론은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맞는 말이지. 방금 본 건데도 이걸로 설명을 했죠. 사회의 행위자가 자원교환은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는 욕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유용화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교환 행위에서의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으로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교환 행위자가 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게 대한 권력 사용은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 뭐 한다 그랬어? 균형을 만들어 간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에머스는 사회구조가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을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이걸로 많은 이론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극혐이네. T1, T2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T3이 들어왔고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 게임을 하게 되었다. T1은 게임을 못했어. T1과 T3은 테니스를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해서 게임에 테니스공을 제공했다. 테니스공 제공 밑줄. 이게 바로 뭐야? 가치야. 이해됐죠? 이후 T4가 모임에 새로 들어왔다. T4는 T1이나 T3과 테니스를 쳤다. T1, T2, T3, T4는 모두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춰서 동등한 경기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은 T3으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맞냐? 이거 얘 T2랑 맞췄다며. 1번은 틀렸죠.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한 권력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T3이 T2하고만 게임을 했지. 그럼 T2가 제일 높아진 거지. 권력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겠습니다.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이 감소했다 라고 보셔야겠죠. 왜? T4랑 치면 되잖아.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 많은 권력인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가 T2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4가 들어와서 T3가 T2에게 자원의 가치? 이건 뭘로 판단해야 되는데? T3가 T2에게 제공하는 거지. 근데 T1과는 게임 안 하고 애초에 T2랑 밖에 안 했다며. 자원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치? 3번 봅시다. 윗글을 읽으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교환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높은 상호 의존성을 보이겠군. 맞는 말이죠. 대안이 없다면이니까 서로에게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야. 그냥 선택지가 하나니까 맞는 말이죠. 교환행위에서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권력이 적으면 교환 상대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상호 의존을 증가시키려고 하겠군. 자, 권력이 적으면은 뭐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평등 쪽으로 가게끔 노력한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호혜적 교환입니다.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협을 통해 호혜적 교환은 뭐라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젠가는 갚겠지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의 협상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겠군.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설명을 했지. 그래서 맞는 말. 협상된 교환에서는 행위자가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호혜적 교환에서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알 수 없게끔 미래가치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는 말이죠. 4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그림 1, 2를 보기에 그림 1,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뭐였지? 오케이. 한 축이 제대로 못하면 한 축으로 넘어간다. 권력이 이동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심선에.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K1, K13은 네트워크 자원을 교환한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그림 2와 같이 바뀌었다. 그림 1이 K1 있지? 거기 K1 동그라미. 그림 2에 K1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K1이 도태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림 1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림 1은 K1이 최고 권력이었던 거고 그림 2에서는 최고 권력을 잃고 그 다음에 높은 가치에 있는 가치의 그 높은 가치의 자원을 제공하는 K2, K3, K4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K2, K3, K4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되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군. 맞는 말이지. K1이 다 줄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그림 2의 K5가 K5 자동차요. K5 오키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K2가 K5에 대해 가진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가치에 따라서 바뀐다며.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그림 2에서 K2가 가장 가치 높은 자원의 공급을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의 중심 K2로 이동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림 1과 그림 2에서 K5에서 K7은 K5에서 K7입니다. 네, K5에서 K7입니다. 얘네는 K2에게 K8은 80은 K4에게 K11에서 K13은 K3에게 의존하며 K2, K3, K4는 권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림 1에서도 어때? 하위 개념이 K4, K6, K7이었지. K5, 6, 7이었단 말이야. 그 위에가 K2였어. 그림 2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림 1, 그림 2에서 탈중심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는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K2, K3, K4로 축으로 분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맞는 말이죠. 다음 5번. A에서 2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부터 볼까요?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작동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맞는 말이고요. B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요된다. 사용된다. 시간이 소요된다냐 거기? B를 못 찾았거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아, 그러면 뭐 걸린다 맞는 말이고. C 볼까? C가 뭐였지? 강구한. 방안을 강구하다. 뭐야 이거는? 살피다가 아니라 뭐야? 모색인데 강구하다니까 뭐야?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